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지만 비대위원장 추대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당내 혁신 압박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 시공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동성애를 배제했던 천주교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인 결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수도권 등에 눈도 예보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당내에 뿌린 돈 가운데 적어도 6,650만 원은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고 중대한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송 전 대표 주장도 힘을 받긴 어려워졌습니다.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이로써 검찰은 야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수사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예고한 대로 수수자로 의심해온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이 최우선 소환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두 의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달라고 해 뺏겼다고 언급한 이들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재작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도 이미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실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넉 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직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현역 의원 줄소환이 공천 작업과 맞물려 현실화할 경우 검찰 수사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동안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윤관석 의원의 결심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유례없는 거액이 살포됐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의원을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를 기획한 주도자로 지목했습니다.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을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돈을 주자며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윤 의원은 100만 원짜리가 든 돈봉투 20개를 받아 전달을 논의했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기소 넉 달 만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범행을 통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두는 등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도 지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의원은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 생각해 경각심을 잃었다면서도 직책을 얻으려 범행한 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룬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라며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와 조작 등 범죄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상황이 담긴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열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는데요. 북핵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 핵협의그룹의 회의 결과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24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올해 들어 5번째 ICBM 도발입니다. 정부는 고체 연료 기반 ICBM이라고 밝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시험 발사했던 화성 18형을 다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5,000km로 알려졌는데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ICBM과 달리 연료 주입 절차가 생략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습 발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탐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화성 18형 3차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비행 안정성을 확보해 사실상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 우리 군 당국은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은 ICBM 발사 전 북핵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에 대해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패했던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도 조만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합참은 미국, 일본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도 압도적인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한미일의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 참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라고 언급했는데 3국의 한라인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수일 내에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서 3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6월까지 속전속결로 한미가 한몸처럼 미국 핵 우산을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그 반발 성격인 이번 북한 도발에도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핵 작전을 같이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체계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미일 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NSC 상임위에선 북한을 향한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어려운 민생을 버려둔다. 더 나아가 평양 소수 옹이 세력에만 특권을 허용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고조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윤 대통령은 연말 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한미의 적 수뇌부 제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 장관은 어제 MBN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한미특수전 부대 훈련이 공개됐다며 이번 주에 한미특수전 부대는 공중기동과 핵심 시설에 대한 습격, 또 내부 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고자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두고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비대위원장 추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지역 조직을 이끄는 당협위원장들을 소집한 윤재옥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은 물론 과정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이 보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친윤계 주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리 낙점하고 의도적으로 추대론을 띄웠다는 평가를 차단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 포함 20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당이 이른바 영남당 꼬리표를 떼고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한 장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경론이 오갔던 지난주 의원총회와 달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정치적 해석이 덧붙을까 걱정해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당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환 시기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들을 가지고 하지만 한 장관 효과를 극대화할 자리가 과연 비대위원장인지를 두곤 이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 신인에겐 당을 정비할 비대위원장보다 선거대책위원장 자리가 더 적절하다는 반론이 잇따랐습니다. 비대위원장이란 자리는 전략과 전술을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갖추고 있다.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란 평가를 받는 한 장관을 앞세우면 당정관계 대정립은 요원해지고 야당의 공격 빌미만 줄 거란 비주류 현역 의원들의 우려 역시 여전했습니다. 당이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인데 당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 맡게 되면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열쇠를 쥔 윤재옥 권한대행은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결단의 시점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당내에선 한 장관 영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물밑 교감을 거쳐 오는 20일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지명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민주당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나 다름없다며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당발 인적 쇄신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론이 여당 안에서 힘을 얻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를 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입니다.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한 장관 휘하에 있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치의 마음이가 정작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거르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검증을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마음이 가셔서 인사검증 문제는 뒷전이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실제 국민의힘의 지휘봉을 잡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최대 화두로 던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선거 구도를 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주요 특수수사를 맡으며 역량을 키워온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설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가 내년 총선 전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여기에다 여당발 인적 쇄신 움직임이 당내 비주류의 통합 비대위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자칫 이 대표 체제 아래 혁신을 넘어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당내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그게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겠죠. 민주당도 일정 부분에 결국 쇄신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새로운 신진 인력이 들어오겠죠.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집권 여당의 새 얼굴을 둘러싼 제1야당의 수싸움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백만 원의 고액 강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송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면 해당 기간 송 후보자의 300만 원 이상 고액 강연 영수증은 모두 8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농림식품기술기획연구원 평가원으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영수증에서도 강연료 명목으로 699만 원이 기록됐습니다.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의 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 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불광동 14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아파트 부계를 지탱하는 주기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기둥은 변형을 막기 위해 띠 철근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지하 1층 주기둥을 철근 탐지 GPR 장비로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GPR은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60cm 안까지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인데 띠 철근이 설치된 지점은 볼록하게 표시됩니다. 띠 철근이 설치돼야 할 지점은 동그라미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선으로 표시해 봤더니 이 주기둥은 띠 철근 중 절반이 누락됐습니다. 다른 주기둥에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띠 철근, 후프라고 불리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모두 12개인데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졌나 직접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12개 중에 6개, 50%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5cm 간격으로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할 띠 철근이 30cm 간격으로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 318개의 기둥 가운데 시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것이 7개입니다. 균열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요. 내력차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 같은 나중에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품질과 안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안전 검사를 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리 안전을 못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사과하며 안전을 담보할 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저희에게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해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상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요청을 드렸었고. 정부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또 터져나온 만큼 이제는 대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 주식 전략팀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내년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100으로 기존 전망보다 8.5%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는 지난주 연준의 비둘기적 정책 전환과 물가 둔화가 실질 금리 하락을 가져오면서 주식 가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에 미 증시가 솟구치자 다른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 파월 의장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들은 거라며 시장은 연준이 말해줬으면 하는 바를 덮어 씌우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자국 인질을 5인 사살한 사건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중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이제는 미국마저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떨어지자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13세 소녀 등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لأنه البنية شكلها كانت قاعدة قعود والقذيفة جاية من هنا لأنه المنطقة هذه بس من هنا هيك مبينة ضربة هنا وكله هدف. 이번엔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이스라엘군이 공습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일요일 하루 동안 민간인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5인 사살한 자국 인질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שרדת 70 יום בתופת. אני יודעת שהרגשת אותנו כל הזמן, כמו שאנחנו הרגשנו אותך. עוד רגע והיית אצלי בידיים. 최근에는 이스라엘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 현지를 방문한 EU 대표단 등 유럽 각국은 즉각적인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près la visite que nous avons eue où tout le monde demande ce cessez-le-feu urgent, eh bien il faut qu'on y arrive. Et l'idée progresse. Il y a quelques semaines, nous étions.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להמשיך עד הסוף, עד שנחסל את החמאס, עד שנ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ועד שנבטיח שבעזה לא יהיה יותר שום גורם שמחנך לטרור, מממן טרור. 절대적인 지지자였던 미국마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저강도 군사작전으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어 네타냐후 총리는 점차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란 주유소의 70%가 소프트웨어 문제를 일으켜 운영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사이버 공격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스라엘과 연계한 해킹 단체가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꺼진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가동되는 주유기를 찾지 못한 채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بوم بنزین نداره. الان بنزینمون تموم شده مجبور شدیم دیگه زمینگیر شدیم دیگه. هیچ جا نمیتونیم. کارامون هم خوابیده. 이란 전체 주유소 3만 3천여 곳 가운데 70%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란 당국은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유소 대란의 배후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دشمن صهیونیستی آمریکا چون در جبهه‌های دیگه ضربه خوردن می‌خواستن از این طریق مردم رو دچار چالش و زحمت کنن. 실제로 이스라엘과 연계한 프레데터리 스페로란 해킹 단체가 이번 공격의 배후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전역의 석유 펌프 시스템을 공격했다며 이란과 대리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혀 또 다른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1년에도 연료 배분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해서 주유소를 마비시켰으며 지난해 철강 회사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은 12월 18일자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거행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교회가 성소수자를 더 환영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compagna. 지난 10월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이 동성결합 축복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등의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일단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축복의 정의를 확장해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과 관련한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도 많아 이번 결정은 가톨릭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업가들과 직접 만나 후원금을 모금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송 전 대표가 2020년 4월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 A씨의 공장에 사전 협의 없이 찾아갔고 곧이어 A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에 1억 원을 송금했다고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후원 조직 직원과 맺었던 기부 약속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찾아온 걸로 생각해 돈을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히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7만 8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배 씨가 모두 불복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 변호인은 배 씨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 국면 해명을 위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경과 동기를 고려할 때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선 배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배 씨와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배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며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씨와 배 씨 모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은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비대위원장 추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 추대를 찬성하는 측은 당 위기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면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최선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 장관 대세론을 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와 개각은 아침 저녁의 상황이 다른 만큼 확실하게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말에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가 긴밀하게 연동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삼총리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중심으로 큰 물줄기를 만들어달라며 큰 폭의 행보를 강조했고 이 대표도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쳐오신 민주주의의 길,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님과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굉장히 못하게 이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큰 폭의 행보를 해주셔서 그런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이런 역사를 그걸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려던 업체 대표가 자문 계약을 체결했던 카이스트 교수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개발돼 일반에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서 자신이 개발했다고 속였던 건데 이 교수는 1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만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시판된 제품보다 보행과 안면인식 기술이 강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 책임자를 찾고 있었던 업체 대표 김모 씨.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를 받고 카이스트 AI 대학원 소속 김모 교수와 첫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무 자신을 하니까 2, 3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카이스트 교수 정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겠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김 교수는 자신이 로봇 보행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세 차례의 시연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교수는 2차 자문 계약에서 시간당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차근차근 진행되는 듯한 기술 개발에 업체 대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단이라던가 험지를 주행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보여줬거든요. 저희로서는 이게 점점 이제 개발이 완성돼 가고 있구나. 하지만 지난 5월 회사에 새로운 개발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김 씨는 이 영상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해당 코드는 지난 2020년 스위스에 있는 대학이 개발했는데 재작년부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공유 플랫폼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김 씨가 두 차례 자문 계약을 통해 1년간 김 교수에게 지급한 돈만 3억 원. 김 교수는 사과하겠다며 집까지 찾아왔지만 얼마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이제 버리게 됐고 이제 10억에 상당한 돈도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결국은 1년 동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김 교수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자문 계약을 체결한 카이스트 교수는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코드를 가져다 썼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경찰은 교수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4발 달린 로봇이 화면에서 움직입니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AI 대학원 소속 김모 교수가 자신의 개발 성과라며 업체 대표에게 시연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드는 건 사실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단을 기어 풀어도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고. AI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른바 강화학습 기반 보행 기술을 가리켜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이거는 어떤 로봇을 갖다 놓고는 이 기술을 쓰면 되는데 그거는 법률적이진 않아요. 로봇마다 다 모델링이 다르죠. 하지만 김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보여줬던 시연 영상 모두 개발 플랫폼에 이미 공개된 코드를 단계별로 실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김 교수가 개발했다는 코드와 시중에 공개된 코드를 비교해보니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과 저작권 표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일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두 코드를 실행시키자
로봇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넘어지는 시간,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코드를 개발한 게 아니란 사실을 김 교수가 인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가 코드를 따왔다고 하면은 대표님이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개발했다는 표현을 했고, 개발했다는 표현을 쓴 거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김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수는 기술 개발 용역이 아닌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발 성과가 없더라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 국적을 가진 김 교수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가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보건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의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한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초진 등으로 확대하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보건산업과 플랫폼 기업 고용자는 지난해 167만 8천 명에서 5년 뒤엔 320만 6천 명으로 152만 8천 명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지만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 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와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질산 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관광마이스 통합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합쳐져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난 건데요. 관광객 유치와 전시, 컨벤션 등의 업무가 통합돼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광주 관광 설명회는 현지 여행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광주시도 파격적인 의전과 예우로 광주광역시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든 의전이라든가 정말 그 모든 프로그램의 주도 면밀한 일정이라든가 그 면에서 정말 자매 우호 도시라는 그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합쳐진 광주관광공사가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광주관광의 구조와 방문객 지원 수용 태세 등을 대폭 혁신해 초광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조 혁신, 관광 혁신, 경영 혁신이라는 세 가지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광주, 변화된 광주 관광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서 나아가 기업 회의와 포상 관광, 국제 회의, 전시회 등 이른바 마이스 산업을 함께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겁니다. 뼈조간 송곳이 되어서 어디든지 나갈 길을 뚫는 그런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그런 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공사는 그런 점에서 3천만 이용 인구를 2026년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광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도 없는 복합 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며 옛 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급 호텔이 들어오면 관광객 유치에 더 많은 호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미 무등산, 5.18 역사관광, 남도 한정식 등 관광 콘텐츠는 어느 지역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관광공사가
기존의 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광폭 사업으로 흥과 열정이 넘치는 관광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한몫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 추산 1,6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명 수아리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모두 타 소방 추산 6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2시간 40분 만에 불을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대교 위를 달리던 승용차와 대형 트레일러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55살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2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18일 성명을 통해서 전쟁 발발 73일째인 이날 누적 사망자가 19,453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52,2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인질을 5인 사살해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하마스가 새로운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현지 시간 18일 텔레그램에서 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을 호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 자신을 79세 하임 베리라고 소개한 남성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2명 사이에 앉아 만성질환이 있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다며 모두가 혹독한 상태로 살아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차부터 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4차 방류 때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별도의 보관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측정용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 11일 마쳤고 이달 15일부터는 물을 섞어서 균질화하고 있다고 니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해서 내년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러한 내용의 12차 대러시아 제재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계를 약화할 경제적 제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 인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8도, 대관령 영하 12.9도, 대전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도, 대전과 전주 3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곳곳으로도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많은 곳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주 후반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